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았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구나 기계의 변화 또는 기술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 특히 어떤 기준이 있는데, 즉 산업혁명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관계의 변화 그리고 에너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 2차는 전기 에너지를 생각하고, 3차는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 또는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에너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4차는 이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1차 때에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바로 옆 사람과 이렇게 우리가 교류를 맺는다면, 2차 때는 인트라넷, 사내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3차 때는 인터내셔널한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4차 때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관계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이 모두 복합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공간의 개념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상 공간과 그다음에 이제 증강현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공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3차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사피엔스 종뿐만이 아니라 이제 AI 개념이라든지 또는 데이터가 우리 신종 인간으로서 편입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이렇게 산업혁명을 에너지와 관계의 변화 측면에서도 구분해 볼 수 있지만, 어떤 자본의 흐름,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또 다르게 1차, 2차, 3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차는 이제 봉건 중심의 경제 체제였다면, 2차는 이제 자본주의 중심의 체제였고,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 경제 체제로 넘어간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여겨서 보아야 될 것이, 이런 공유 경제 체제 하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과제로 제가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에 대한 측면을 생각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에 대한 화두를 좀 제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어떤 교육 방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아주 옵티마이징 된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것도 이제 여기서 회자되는 어떠한 이야기들도 하나의 안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또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큰 개념 아래 어떻게 교육이 변해가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을 같이 해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몇 가지 관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교육 과정 개발 학자에 해당하는 타일러식으로 좀 그것을 좀 표현을 해보죠. 랄프 타일러는 교육 과정 개발과 관련해서 체계적이고 또 처방적이면서 기술적인 그런 모델을 개발한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죠. 랄프 타일러에 의하면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것이 왜 학습, 왜 공부를 하는가 하는 왜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이제
제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목표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학습 경험을 선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선정된 학습 경험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때의 평가는 이제 학습 목표,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군요. 학습 목표를 이제 평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이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목표와 관련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은 내용과 관련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평가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의 레벨, 수준을 놓고 본다면 말이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교육과정의 성격, 그리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런 순서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순서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즉 학교 수업이나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같은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우리가 교육의 변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타일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교육의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목표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교육 목표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교육 내용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교육 방법의 변화는 어떻게 되고, 교육 평가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실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은 교육 목표의 변화는 결국 교육 철학의 변화와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교육 내용의 변화는 교육 과정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커리큘럼에 해당하겠죠. 단순한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그렇죠? 과정이 다른 뜻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 방법의 변화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르치는 방법이나 또는 이제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우리가 이제 교수법의 변화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평가의 변화는 이제 평가의 변화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 교육 철학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성주의로 많이 이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교육 과정의 변화도 이제 여기서 3RS에서 4CS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교수학습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방법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기술이나 매체에 기반한 다른 많은 방법들도 이제 회자되죠. 그다음 평가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이제 학교에서 주로 많이가 우리 얘기가 되고 있는 평가 같은 것들은 이제 그 과정 중심 평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과정 중심 평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얘기들도 많이 이제 회자되는데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역량 중심 평가라든지, 즉 역량 평가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이 앞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수행 평가가 있었죠. 그러니까 수행 평가에서 역량 평가로, 역량 평가를 위한 우리가 루브릭의 개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회자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교육의 변화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쪽만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은 어떻게 됩니다. 3D 프린팅을 활용한 교육은 어떻게 될 거예요. 뭐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됩니다. 이러닝이 어떻게 되고, 뭐 스마트 러닝이 어떻게 되고, 심지어 코딩 교육이 어떻게 되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떻게 되고, 스팀 교육이 어떻게 되고, 뭐 프로젝트 학습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이쪽 부분의 이야기들만 우리가 다룰 것인가 하는 것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선생님들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여기 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를 이제 다 우리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자면 또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 좀 다루겠지만요. 아마 오늘의 내용도 다 이쪽에 치우친 그런 내용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간에서도 이쪽의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의 변화가 가르치는 방법의 변화에만 치우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고하면 우리 가르치는 방법의 변화라는 것도
결국은 내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용은 다시 목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 역시 방법과 내용과 목표의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죠. 정리하자면 앞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다면 2번은 1번의, 3번은 2번과 1번의, 4번은 3번과 2번의 1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서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지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방법만 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나 목표는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3RS에서 4CS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 C가 컴피던스 역량이기 때문에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그 데세코 프로젝트 얘기들을 많이 하죠. OECD에서 얘기했던 2006년에 얘기했던 데세코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UN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뭐 OECD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 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막 후룩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뭐 데세코 프로젝트에서 이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반드시 역량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역량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얘기들 좀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데세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도구 활용 능력이 필요하고 상호작용 능력이 필요하고 자율행동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지어 우리나라도 2015 개정교육과정을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천명을 하고 뭐 그 총론에서 5개 역량인가요? 6개 역량인가요? 역량을 뭐 다루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안에도 뭐 교과 역량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긴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두 가지의 개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교과는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교과는 구조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식의 나름대로의 형식이 있고 지식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가는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즉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은 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역량이라는 것은 반학문적 접근이나 다학문적 접근으로 조금 접근되는 것이지 이렇게 분과학문적인 측면에서의 교육과정 설계가 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사실은 대치되는 개념, 조금은 뭐랄까요, 그 상호 배타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뭐 배타적인 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서로 맞지 않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역량에 대한 얘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역량도 뭐 4가지가 흔히 있죠. 컴피턴C로 쓰느냐, 컴피턴스로 쓰느냐, 또는 뭐 여기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컴피턴스로 쓰느냐, 또는 컴피턴스로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4개를 다 이제 지금은 좀 다루지 말고요. 전 이 2가지만 우선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컴피턴C로 쓰는 측면은 이거를 이제 일종의 캐릭터, 성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NCS 같은 경우에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이렇게 쓰죠. 그리고 많이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이제 그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씁니다. 컴피턴C로. 근데 이제 이렇게 역량을 접근을 하면 이런 형태의 역량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피턴스로 쓰는 게 저는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띠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발 도둔판이에요. 발 디딤판이라고 하나요?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따따따 뛰어서 이걸 탁 밟고 또 점프를 해서 탁 띠틀해서 여기로 탁 착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착지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뛰기 전이죠. 뛰기 전에
이제 코치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너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뛰었습니까? 안 뛰었습니까? 못 뛰었어요. 아직 안 뛰었거든요. 못 뛴 게 아니라 안 뛰었거든요. 근데 뛰기 전인데 자기가 할 수 있대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포텐셜 또는 캐퍼시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이 띵트를 탁 딛고 이게 마지막 결과치가 딱 좋습니다. 그죠? 이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치가 딱 좋은 이 상태, 이걸 우리는 이제 이런 상태의 능력은 이제 어빌리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결과로서 에이블 한 거죠. 결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뿐만이 아니라 결과와 과정 자체, 이 결과와 이 과정 자체 두 개가 다 좋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퍼포먼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다라고 하면 과정도 굿해야 되고 결과도 굿해야 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은 뭐냐면 요렇게 띵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뭐 말타기도 잘한다든지 뭐 심지어 뭐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때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이렇게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다른 곳에 적용을 해서 자기 생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가면 우리는 이것을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것은 전이가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가능성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아주 큰 겁니다. 이것과 관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라는 학자는 역량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도구를 활용한다거나 상호작용한다거나 자율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한 개인이 또는 조직이 그 앞에 닥친 만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는 역량이라고 부르고요. 왜 그럼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하면 과거에는 단순히 교과 지식이나 어떤 난리지죠, 그죠? 이걸 가지고 생활 속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 빨리빨리 지식을 몇 가지 작은 지식을 가지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내 주변의 어떤 복잡다단한 상황을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거죠. 사회가 매우 복잡하게 변한 거예요. 사회가 복잡하게 변하고 사회가 만나는 문제 역시 복잡하게 변하고 사회의 변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또는 현재의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그다지 쓸모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무리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라고 이제 보았을 때 단순히 이제 읽기, 쓰기, 셈하기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교과 능력, 교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더하기,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치 3RS에서 4CS로 넘어간다고 할 때 이것을 아주 간과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기초 기본이 안 되고서 어떻게 역량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스펜서라는 학자는 역량이라는 것이 지식, 기술, 태도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지식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RS에서 4CS로 간다고 할 때 읽기, 쓰기, 셈하기를 포함하여 이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때 이 문제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비구조적이고 복잡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겠는 그런 아주 복잡 다단한 형태의 문제이고, 이것들을 풀 수 있는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뭐 포시에서라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들로도 부를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뭐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크리티컬 띵킹이라든지 또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크리에이티비티라든지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처럼 이제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라든지 자율행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역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네 개로 한정되어 있고 구분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역량이라는 것은 앞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아주 복잡하고 깊이 있게 변해가는 사회에서 한 개인이 또는 한 조직이 봉착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역량 얘기를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 넘어가 보죠. 그럼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역량을 이 컴피턴시로 보느냐 하면, 이것이 이제 마치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이 어떤 성격적 캐릭터적인 특성으로 분류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뭐 자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역량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컴피턴스로 보면 이것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것들은 복잡 다단한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이게 이제 화이트라는 학자는 그래서 역량이란 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자신이 봉착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스펜서와 스펜서는 역량이라고 부르려면 최소한 역량 안에는 지식, 기술, 태도라는 구성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역량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수행에서부터 조금 더 변화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역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좀 기울여 봐야 될 것이,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뭐 4CS 얘기를 조금 잠시 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또 뭐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띵킹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거를 이제 구성주의 수업이라든지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든지 뭐 흥미나 체험 중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스펜서와 스펜서 역시 기본적으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도 조금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3RS는 철폐되고 필요 없느냐? 이런 것에 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기 이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있습니다. 창의성, 그죠? 창의성. 저는 개인적으로 창의성보다는 창조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뭐 그것은 또 후에 창의성 교육을 수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튼 창의성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창의적인 인물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뭐 피카소, 뭉크,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세종대왕님도 상당히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창의적인 분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대체로 불행하게 많이 돌아가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수어사이드, 이렇게 자살을 하셨다거나, 또는 뭐 귀를 자르거나 아주 우울하게 이렇게 이제 여생을 마친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요. 그럼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 창의적인 분들은 생각이 독특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 안에 이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불행하죠. 우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노년이나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창의성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양학선이라는 체조 선수가 있어요. 이분이 참 대단하신데 뭐 양학선 1, 양학선 2 이런 기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면 국제 표준, 뭐 국제 표준 심사, 뭐 이런 국제 체조 심사의 어떤 심사 기준표에 이 양학선 1, 2 기술이 있대요. 그러면 보세요. 양학선이 체조 선수니까 체조의 신기술을 만들 수 있었지. 이분이 수영이나 피겨스케이팅의 새 기술을 만들 수 있겠어요? 물론 만들 가능성은 있겠지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박태환이 수영의 새 영법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체조의 새 기술을 만들 가능성은 낮지 않겠어요? 세종대왕님께서 집현전에 학자들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 수 있었지 거북선을 만들 가능성은 낮지 않았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서 임진왜란의 전쟁터에서 특히 해전에 계셨기 때문에 거북선을 만들 가능성이 높았지 뭐 이렇게 한글을 만들 가능성이 높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의성이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초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무슨 창의성이 등장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창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전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창의적이에요? 아니거든요. 이건 오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 전문성을 담보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실 어렵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 창의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역량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역량으로 가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지식이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에게 기초 기본 학습이 되어 있지 않고 학생이 학습의 자기조직화 그러니까 셀프 오거나이징이죠. 학습을 스스로 조직화할 수 없는 아이들이 갑자기 구성주의 수업을 한다? 갑자기 뭐 창의적인 수업을 한다? 갑자기 창의적 문제 해결 수업을 한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기초 기본도 안 되는 아이들이 뭐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 갑자기 그런 아이들이 문제 기반 학습을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막 이런 요즘 구성주의 기반의 학습들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괜찮죠. 근데 이런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뭐 문제 기반 학습이라든지 협동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을 하기 위한 충분한 밑바탕이 된 이후에 이걸 해야지 기초나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해버리게 되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같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복잡다단하게 변해간다고 해서 과거에 해왔던 어떤 행위들을 철폐하고 갑자기 새로운 것들을 한다 이런 것들은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 있으므로 우리가 교수학습과 관련된 부분에서 접근을 할 때에 전혀 기본이나 기초를 무시하고 철폐하고 그런 것들을 좀 완전히 새로운 것들만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보십시오.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어떤 10가지의 스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10가지의 능력 또는 컴피턴스 뭐 역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데도 보면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대인 적응이라든지 인간과 인지 적응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제시되기도 하고요. 2015년도에는 뭐 complex problem solving이라든지 coordinating with others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고 creativity가 이렇게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20년도에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빨리 이렇게 필요로 하는 역량 또는 필요로 하는 스킬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이것들은 당연히 기초나 기본이 베이스로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초등교육이나 중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인구에 이런 것들이 회자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됐지만 이런 것들을 외우고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프로세스들을 지켜갈 수 있는지, 또는 이런 역량들이나 이런 스킬들이 변화했을 때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해 갈 것인지를 보다 더 고민을 해야지. 야, 여기서 이제 니고시에이션이 필요하다더라. 뭐 우리가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아,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하다더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하나에 매여서 그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 이야기의 화두를 좀 돌려보죠. 지금 이제 화면의 왼쪽 편에 보이는 내용은 이제 왓슨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계에서 활용되는 그런 처치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내과학연구소 교수님들께서 왓슨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의사의 역할이 아주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모든 정보를 가졌지요. 하지만 이제는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정보를 가지게 되면서 왓슨과 함께 분석 결과를 보면서 환자와 소통을 하게 되는 게 주요 업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의사와 환자가 친밀도가 높아지고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향상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의료 정보가 아주 방대한데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누가 다 한다고요? 예, 왓슨이 다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도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인간 의사, 호모사피엔스 종인 의사는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창후 강남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의 질병을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치료하는 차원은 AI한테로 넘어가고 미래에는 환자의 온전한 회복과 그 다음에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감성,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변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미래 인재는 창의력, 인성, 융복합 능력,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유연성, 컴퓨팅 사고력, 공감 능력, 감수성, 문제 해결력,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 결국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이든 어느 교육이든 이것이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교육의 목표가 된다. 옛날에는 교과의 목표라고 해서 국어과는 뭐죠? 국어과는 예를 들면 창의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었어요. 창의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학도 과학도 사회도 각각 저마다의 교과 목표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교과 목표를 넘어서서 융합적인 새로운 어떤 역량과 관련한 목표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사회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변해가고 있다. 결국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중에 목표와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주 빨리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 그것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인재상에 대한 변화, 아주 그런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여기에 제시된 것이 전부 다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겠죠. 그러나 반드시 이런 것들은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이게 협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1차에서 3차 산업혁명기와 4차 산업혁명기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이 구성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1차에서 3차 산업혁명기는 자동화, 효율화에 맞는 지식이 기반이 되었다면, 이젠 이 지식을 넘어 역량으로 필요한 것이 변해 가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교과의 지식, 인지적인 능력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의 양성으로 목적이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1차에서 3차 산업혁명 시기는 개별 교과의 내용을 배우고 그 교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나 지식의 형식,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면, 이젠 다 학문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전문적인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know what, 무엇을 아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죠. know what에서 know how로, know how에서 know where로. 이 know where가 뭐죠? 이게 지식 정보 활용 능력, 지식 탐색, 지식 정보 활용 능력. 우리가 과거에 그런 표현들을 제법 썼었잖아요. 그죠? 지식 정보 활용 능력이라서 우리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빨리빨리 찾는 거, 검색하는 능력, 뭐 이런 표현들도 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know where, 그 다음에 이제 뭐 know who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사람과 연결되는 거, 이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이죠. 소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하는 방법은 know how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지식을 구조화하고 계열화하고 정해진 수업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교사의 효율적인 전달에 아주 주목이 되었죠. 그래서 뭐 효과적인 뭐 교수법이라든지 또는 뭐 암기법이라든지 뭐 판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이제는 팀 기반 학습, 창의적 문제 해결형 학습,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메이크 학습, 메이크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협업 중심의 학습, 이런 것들이 아주 강조되죠. 1차에서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제 평가가 인지적 능력을 평가로 주로 많이 이제 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원 목적 분류표를 우리가 많이 썼었잖아요. 그렇죠? 이원 목적 분류표 또는 이원 분류표 이런 것들 현장에서 많이 썼었죠. 내용 더하기 행동으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상대평가를 했고요. 서열화를 했고요. 여기 있네요. 이원 목적 분류표 이제 썼었죠. 그래서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즉 수행평가, 그 다음에 역량평가, 루브릭평가,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사회적 관계 분석이라고 하죠. 사회적 관계 분석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오면서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 이제 넘어오죠.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것들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전체적이고 종합적이면서 이 개별화된 어떤 형태의 평가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교육공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액션 러닝이라든지, 액션 러닝,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기반 학습, 여기 액션 러닝이죠. 그 다음에 앵커드 교수법이에요. 여기는 앵커드 교수법.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GBS죠. 골 베이스드 시나리오, 목표 기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 학습.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협동학습, 콜라보레이티브 러닝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요. 협력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죠. 협력학습과 또 협동학습은 또 다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 적응형 학습이라는 게 있죠. 적응형 학습. 이건 이제 어댑티브 러닝입니다. 어댑티브 잘못 썼네요. 어댑티브.
러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각각들 앵커드 교수법, 액션 러닝, 프로젝트 학습, 문제 기반 학습, 적용 학습, GBS, 그 다음에 협동 학습과 협력 학습 각각은 아주 그 교육공학 파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하나를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적응력 학습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이제 학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이제 심도 있게 다뤄볼 것이고요. 이 각각 또 하나하나 다루면서 이 각각이 어떻게 인공지능과 연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실제 사례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죠. 2017년 10월 30일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들 보면 건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례 중심으로 프로젝트 학습하죠. 경북대학교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 교육들을 하고요. 군산대학교도 보십시오. 융복합 기술교육 같은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다양한 어떤 구성주의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초중등학교에서도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합당한 그런 방법들로 적응해 가고 있죠. 특히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 많이 현장에 이제 많이 회자되는데요. 이 사실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게 이제 1910년대에 만들어졌죠. 킬패트릭에 의해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그건 이제 프로젝트 학습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게 이제 메이커스 교육, 3D 프린팅 메이커스 교육과 더불어서 이제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도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오늘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프로젝트 중심 학습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과 팀 프로젝트 학습 얘기도 우리가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환경교육원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직업능력 공동 개발도 한다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평생교육 같은 것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역시 기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준비들을 다양하게 다분하게 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들 중심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해양환경 파트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선원교육에서도 플랫폼 개발 교육들을 막 하고 있는 것들 보여지죠. 뭐 이건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 달리게 되면 또 이게 뭐죠? 이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영상은 보지 않기로 하고요. 오늘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보시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어떤 교육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인공지능과 구체적인 수업 방법들이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또 살펴가면서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